많이 힘드실 텐데 역시나 모든 투자자분들 다 힘드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서 돌아온 종목도 아쉬움이 크고 마이너스로 간 종목도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다 이제 가끔씩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이 당연히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떨어진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떨어질 때요. 네네. 대응하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일단 요거 조금 한번 질문에 더해서 덧붙여서 한번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어떻게 언제 반등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얼마나 큰 규모로 반등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하락시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스킬을 섞으면 시장이 지금 최소한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다 아니면은 좀 낙관적일 때다 지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확히 언제 떨어지고 언제 반등하고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러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들도 함께 투자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 때 비교적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떨어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 대응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좀 하면 좋을 대응들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대응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좋은 주식을 파는 거. 좋은 주식을 파는 거 물론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래.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어. 대응을 하시다 보면 보통 어떤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자꾸 이 트레이딩, 매매에 관련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우울해 마이너스 몇십 %씩 갔어 차트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매도 버튼 눌러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르는 경우도 있고 화가 나서 누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주식 접을래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감정이 휘둘려서 이렇게 매매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경우 가장 안 좋은 대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대응은 시장이 뚝뚝 떨어지다가 하루 크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시장 반등한데 막 좋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금리 인상 둔화될 수 있다, 뭐 물가 상승 둔화될 수 있다, 막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다 보면 딱 하루만 반등해도 딱 하루만 내 주식 갑자기 플러스가 찍혀도 이제는 진짜 반등 시작인가? 뒤늦게 이제 장 끝물에 가고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 버튼 누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매매에 치중되어 있는 대응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저점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레버리지 끌어오자. 좀 신용 대출도 받고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도 받고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좀 사보자 하시는 경우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말 지금 시장이 저점이고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15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이 수많은 전업 투자자분들 이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 여기서 많이 기준은 일단 최소 3자릿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퇴출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난 코로나 장 때 유명한 분들 퇴출될 뻔했다 말았다 이슈들도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종목마다 꼭 이런 이슈들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생각보다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1, 0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매매에 치중된 대응들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끌어오는 대응은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가장 좋은 대응은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잉여 현금을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사실은 아니 왜 분할 매수해? 지금 시장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더 한 방에 사면 되잖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일단 좀 깔아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측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 역사가 수백 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수백 년 역사 동안
이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길 시장 지수를 예측하는 투자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없었다. 10년 이상 지속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괜한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좀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언제가 저점이 될지 모르고 언제가 반등 포인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가장 평균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난 미국 주식시장 쭉 역사 동안 그리고 또는 하락장의 역사 동안 이 주식을 특정한 시점에 내가 딱 이러한 어떠한 이 뭐 기술적인 지표, 특정한 패턴이 나와서 내가 딱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보다 내가 꾸준히 매수했을 때가 이 통계적으로 가장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을 검증해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믿음을 가지시고 적립식 매수를 대응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통은 그래 정식 매수 좋다는 거 알아. 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매수를 못 하시는 이유는 이미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쓸 만큼 다 썼고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이제 와서야 적립식 매수의 이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으시고 나 한 달 전에 몰빵 투자 들어갔는데 이러시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이 감정에 휘둘리는 대응, 매매에 치중된 대응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도 항상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 1년, 2년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오래 보고 투자를 해야 그때 정말 남들과 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러한 긴 목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은 굉장히 짧은 시기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대응은 또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좀 잘 몰랐던 산업, 내가 잘 몰랐던 기업, 주변에서는 계속 이 기업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해먹겠어. 뭐 바이오, 제약, 뭐 반도체, 기술, 테크 어려운 거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한번 난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서 이 하락장이 점점 끝나갈 때 좀 가장 메리트가 클만한 그러한 섹터나 기업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수많은 주식 책들, 거래 책들, 트레이딩 책들을 보면 자꾸만 매수 차트를 보고 요때 들어가세요, 파세요 이런 매매에 치중된 이야기들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대응이 된다.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블로그에 계속해서 글을 올려요. 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산업 공부하고 있고 기업 공부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빵빵 터질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풍력이 이제 좋아진다라는데 그 풍력 중에서도 뭘 사야 되지? 미리 공부해 두신 분들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하락이 이제 아무래도 저도 주식 계좌를 이제 보고 떨어진 주식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물론 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좋은 기분도 같이 들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진 걸 보면 얘를 왜 좀 일찍 샀거나 아니면 왜 미리 팔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라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 제가 주식 계좌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주식시장 검증 작업.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과거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 이런 거 데이터들 쫙 끌어와서 계속 검증 분석하는 거.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산업까지도 쫙 이제 분석을 시켜줄 수 있는 저만의 이 분석 프로그램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다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올려드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진짜 새벽 내내 거의 밤새기 직전까지 가면서 일주일 시간을 쏟아부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를 안 보시고 네, 공부를 맞습니다. 더 하시는 거네요. 네, 사실 원래는 제 투자 스타일상 굳이 계좌를 거의 잘 안 보는 투자를 진행하기는 해요. 한 1년 정도라고 하셨죠. 보통 이제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하면 이 종목 1년 동안 들고 가자라고 이제 매수하지만 보통은 3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면은 3개월 중 2개월 정도는 안 봐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더욱더 아무래도 이 감정이란 게 더욱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여나 또 실수할까 봐 저도 다 예전에 투자 시작할 때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나는 왜 그때 하락장 때 그냥 막 팔아제꼈지? 감정에 휩쓸려서 왜 막 팔아제꼈지? 하필 내가 판 날이 항상 제일 최저점이야. 이런 것도 모두 다 제가 과거에 이 수많은 거래 내역들, 매수 매도 내역들을 보고 검증 작업을 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던 겁니다. 이러한 작업도 또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작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15년의 이런 경험들, 시행착오들 속에서 네, 또 맞습니다. 그런 검증 작업들 속에서 네. 이런 트레이딩, 추격 매수, 레버리지 이런 네.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다. 예, 대응 맞습니다. 전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격 매수가 필요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레버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내가 대응을 뭔가 매매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말씀 중에 네.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약간의 횡보 하락장이 끝나고 네. 반등을 할 때 네. 어떤 섹터가 좀 많이 오를까? 아, 어떤 섹터가? 예. 그게 맞습니다. 길에 확 들었는데 네. 한 몇 가지 정도 네. 알릴 수 있으실까요? 요게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바로 반등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계속 좀 살짝 반등 나오다가 횡보로 갔던 특히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연이어서 터질 때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하락장 후에 상승장이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점점 끝나가면 자꾸만 지수를 쳐다보세요. 왜 지수를 쳐다보시냐면 내일 시장이 반등한대요. 그럼 내 주식도 오르겠지. 그러면 다시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가면 내 주식도 그만큼 뭐 20% 정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반등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반드시 유난히 많이 크게 오르는 주도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끝나고 대규모 상승장이 나올 때에도 우리나라 업종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는 횡보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 상승장, 특히 이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10년 이때 이제 항상 많이 나왔던 단어가 차화정.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 또 뭐 이제 수많은 이 시클리컬 기업들, 뭐 조선 같은 기업들 집중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이 시장 상승 때 누가 집중적으로 오르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섹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ROE라는 지표가 있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지 않습니까? 이 ROE가 가장 크게 반등하는 섹터가 공통적으로 항상 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장 반등 시기에 가장 크게 반등한 이 섹터들을 쫙 섹터별로 쫙 순위를 나열하면 이게 얼추 ROE 증가율 순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도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으니까 이 블로그 오시면 왼쪽에 검색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뭐 시장 반등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예전 글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네. 약간 지금의 이런 장세가 네. 반전될 때 네. 이익이 증가하고 ROE가 네. 높아지는? 예,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섹터가 누가 있을까를 저는 계속 공부하고 찾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뭐 섹터 분류, 이 산업을 분류하기 나름인데 좀 큼직하게 분류하면 10몇 개 정도로 나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70개 정도로 세부 업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70개 업종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한 섹터 공부하는데 일주일씩만 잡아도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힘들기 때문에 좀 추려서 누가 좀 제일 좋을 수 있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슈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익의 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신문이 좀 나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계속해서 조금 아까 좋은 네. 대응 중에 하나가 잘 몰랐던 산업이나 기업을 공부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이익 증가 ROE 이런 걸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 섹터를 볼 때에도 이익이 얼마나 증가해, ROE가 얼마나 증가해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뭐 바이오 섹터가 이익이 2배 증가할 거래, 뭐 어디가 뭐 3배 증가할 거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ROE가 좀 증가하기 힘든 애는 딱 봐도 지금 어렵네. 이익이 증가하기 딱 봐도 어렵네. 이미 피크 찍었네. 이런 애들은 최대한 좀 나중에 보고 얘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 먼저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종 같은 애들은 지금 계속해서 꺾이는 분위기가 좀 갈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면 얘는 좀 나중에 보자. 개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같은 애들이 근래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이 꺾였는데 뭐 얘네들 한번 좀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좀 우선순위에 둘까? 뭐 조선 같은 애들 우선순위에 둘까? 반도체가 이제 꺾인 다음에 내년 중반부터 다시 상승한다고 치면 우선순위에 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닌 기업들부터 소거하는 네, 맞습니다. 소거법을 먼저 쓰고 네. 그 가운데서 또 고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거법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자꾸만 내가 다음번 내일 사고 싶은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은요, 특히 제가 이제 이 10년 넘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로 퀀트 전략도 많이 검증했었어요. 근데 퀀트 전략을 검증하면 되게 웃긴 게 내가 사지 말아야 될 종목만 고르면 알아서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 무조건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러내기만 하면 속어만 잘해도 사실은 유리한 영역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지 말아야 될 걸 좀 걸러내는 방향으로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근래 이제 뭐 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 증가할 거니까 뭐 항공 좋아질 거예요 막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항공 산업 특히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화물 운송 요 수입에서 화물 운임이 굉장히 피크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이익도 굉장히 피크까지 치달았고 과연 이익이 여기서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이제 화물이 꺾이기 시작하면 왜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공급이 늘기 때문에 화물 운임이 꺾이거든요. 그럼 이거 과연 여행 수요가 충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관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뭐 설령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더라도 아니면 좀 덜 꺾인다 하더라도 이 ROE나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업종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거가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서 네. 그 호돌이 우황재 박사님, 우황재 저자님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봐야겠다. 언제 네. 새로운 글이 올라오고 새로운 연구 결과 이런 공부하신 결과들이 올라오나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너무 도움되시지 않을까. 네, 한 가지 싶습니다. 그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똑같은 경향 나타납니다. 미국도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테라바이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검증 작업을 계속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그 이런 것도 좀 그 공부하시나요? 그 생각하시나요? 그 앞으로의 좀 반등 국면이 좀 언제쯤 올 것인가 뭐 이런 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예측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도전이죠. 근데 이제 물론 최대한 스킬을 써보기는 합니다. 스킬을 써보긴 하는데 일단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이 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요즘 신흥국 시장이나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신흥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이 지수 상승률이 좀 못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러한 경향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뭐 거버넌스 같은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보다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 한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조선, 철강 수많은 메이저 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리천장이 갖춰져 있고 오르락 내리락 경기 이 순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산업은 불황 즉 경기 호황이 아닌 경기 불황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고 물론 이제 이 산업마다 이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철강은 철강제 가격이 중요하고 화학은 또 스프레드가 중요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메이저 산업들이 좀 천장이 확연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좀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에 거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쫙 둔화되는 국면이 지난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요 이익이 이제 다시 이제 점점 꺾여 들어가는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적정 밸류를 주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익 하락 국면이 뭐 평생 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경향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 하락 국면이 한 1년 정도는 간다. 1년에서 1년 반은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에 앞서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안 좋았고 앞으로도 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부정적일 여지도 충분히 있긴 있다. 그런데 또 아니 이익이 꺾이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경기 불황이 크게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기대감이 또 발생하면 이 시장의 반등이 더 빨라질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순히 이익 추세 경향성 지난번에 나왔던 수많은 경향성들만 대입해서 보면 좀 하반기까지도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역시나 기업들의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나 미래나 이런 걸 좀 당연히 모르는 거지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번
봤을 때 네. 한 6개월 정도는 천천히 좀 이렇게 접근을 해도 예. 여유롭게 좀 접근을 해도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이 여유가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공부할 시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지금 시험 기간이 코앞일 때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 6개월이나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비유가 보시면서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자꾸 파란색이 보이고 할수록 사실 우리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내 주식 계좌가 파래지면 주식 계좌를 닫고 어플을 삭제하고 주식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유튜브 채널도 가만히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조회수가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싸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여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자는 또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그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을 네. 보면은 지금 이제 환율도 1,300원 예, 되고 맞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아, 맞습니다.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환율은 사실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즉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들의 체력이나 이익이 더 좋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을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 달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계속 쟤네는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더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계속 파는 매도세가 강해지는데 오히려 환율은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떨어질 여지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물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당분간은 계속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뭐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인플레 기조가 좀 완화가 되면 당연히 환율 상승도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충분히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인식한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시장도 싸고 환율도 저점이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이 투자 매력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 때 이제 환율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 메리트가 더 커지는 건데 그때는 이제 또 환율이 또 꺾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은 또 되려 일부 꺾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주식시장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환율이 높으니까 기업들 이익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기업들의 이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아지는 것이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시간 걸릴 것 같네요. 그것도 뭐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가면 몇 년까지도 알 수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기존은 뭐 빨리 끝나기를 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좀 한 가지 좀 두려운 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2010년 초반에서 한 2010년 후반까지 그 박스권 양세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스.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박스. 네, 그게 좀 이제 가능성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산업들이 박스에 갇힌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와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랑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산업 일부 이제 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이 산업들이 박스에서 탈피되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이클이 나타났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산업이고, 근데 반도체 이제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 엔터 미디어 산업들도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심각한 박스는 나타나기 좀 힘들 것이다. 그때 2010년대 초중반에는 반도체조차도 박스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익 비중이 제일 큰 녀석들이 전부 다 박스에 갇히니까 완전 이 지수도 박스에 갇혔던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이익 총합을 보시면 정체예요, 정체. 이 이익에 따라서 이 지수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보니까 종전 같은 박스가 나타나기보다는 종전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계속 좀 높아지는, 그래서 지수가 막 갑자기 3,000 가고 4,000 가고는 어렵겠지만 지난번처럼 답답하게 막 300포인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준 풋 있잖아요. 연준의 유동성 공급.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맞습니다. 본다면 그게 이제 없다고 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 요인이 있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또 박스권에 갇히는 게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도 이러한 수요가 활발할 때 나오는 것인데 수요가 둔화된다라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의 성장에 한계가 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은 확실히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오히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연이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이러한 위기가 계속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이 제품을 내다팔 때 수요가 부족했던 것인데 화폐 가치만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해결되고. 예, 이런 이슈들이 좀 해결되면 예전 같지는 않지는 않을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주식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탕업으로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 와중에 또 잘 나가는 산업이 가끔씩 나왔나 싶기도 한데 정말 힘든 장세긴 했었죠. 근데 그 정도로 힘들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네. 그 좀 천장이 뚫려 있는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도 비록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산업이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그런 산업 중심으로 좀 접근해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또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천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이 여러 산업들이 천장에 갇히고 또 다른 산업이 다른 식의 천장에 갇히고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산업들마다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기회가 또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서서 좋은 내용 중에 하나로 네. 그때 이제 분할 매수 적립식 잘 몰랐던 산업 섹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장기 시각 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1년 2년 할 거 아니고 네, 20년 맞습니다. 30년 투자할 거라고 바라본다면 네. 결국엔 또 그 박스권을 넘어서 상승을 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계속 우상향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 사실 이 많은 이 투자 전략이 있지만 장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장기 투자 꼭 하셔야 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비록 저도 뭐 완전 장기 투자 스타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이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략은 또 다양하고.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꼭 오래 하시고 공부는 꼭 오래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 유튜브 영상으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호돌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재밌는 글, 깊은 글을 또 많이 쓸까 많이들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 분석을 어떻게 저렇게 깊게 쓰세요? 산업 분석 어떻게 깊게 쓰세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오랫동안 공부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쓰면 이 내용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던 이 축적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꼭 내가 주식으로 성과 안 나고 뭐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공부는 꼭 반드시 성과가 난다 나중에 그걸 꼭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아까 반도체 2차 전지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또 저자님께서 현명한 네. 반도체 투자 책을 쓰셨으니까 네. 반도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네네. 삼성전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삼성전자가 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3나노 양산도 예. 성공을 해서 뭐 TSMC 네.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해서 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3나노미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점점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칩 내부에 수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작게 만들고 있어. 다른 말로 이제 10나노 공정으로 쓰다가 이제 7나노 하다가 뭐 5나노 가다가 3나노 가다가 더 작은 거 만들고 있어. 그래서 3나노미터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인데 사실 이 3나노미터 공정을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했고 상용화했다.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반도체 업종 전공자로서 이 굉장히 극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사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나노미터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 이익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사업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요 IM 사업부라고 불렀죠.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을 파는 요 사업의 이익 비중은 가장 높지만 이쪽조차도 이익은 완벽하게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완전 정체예요.
이것도 블로그 오셔서 삼성전자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무쪼록 완벽한 정체이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업부라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입니다. D램. 이 D램의 업황이 좋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야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D램의 업황이 지금 이제 꺾이는 상황이니까 이게 쭉쭉쭉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니면 종전 같은 상승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것인데, 사실 이 3나노 제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이 D램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는 여전히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다만 이제 좀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거에 7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던 TSMC도 7나노미터 들어오려 하고 삼성도 들어오려고 하던 시기에 이때에도 7나노미터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했었어요. 성형호도 가장 먼저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나노 시장, 5나노 시장 지금 TSMC가 점유율을 싹 다 뺏어가서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7나노미터 공정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 고사양 장비, 고사양 공장을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반복했던 기업은 결국 TSMC입니다. 내가 소보루빵이란 걸 가장 처음 발명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한 달에 빵을 100개밖에 못 찍어냈는데 옆집에 있는 빵집은 비록 소보루빵을 우리보다 다음날 늦게 만들기 시작했지만 얘네는 한 번에 1000개씩 찍어낸다라면 그렇구나.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TSMC가 생산 우위와 장비 우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만 EUV라는 좀 어려운 기술,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굉장한 고가 비싼 장비를 TSMC가 지금까지 싹쓸이 해가듯 싹 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3나노 공정을 또 TSMC가 확보하면 이 생산 노하우와 이 생산 고객사 확보는 TSMC가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꼭 우리가 TSMC를 뭐 이겼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 3나노미터 공정 성공했다. 그러면 그 말인즉 앞으로 이제 좀 더 고사양 칩들, 더 비싼 칩들 수주하기 수월한 상황이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체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의 이익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고 무엇보다 이익 비중뿐만 아니라 이게 이 변화를 유도하는 제품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의 이 업황 따라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며, 작년 이제 중반기 즈음부터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점점점 이제 이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품들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만, 이제 근래 들어서는 가격도 계속 꺾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수요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Q까지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반도체가 정말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을 쭉 살펴보시면 지금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D램의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D램 일부 제품은 이미 고점 대비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다음 대부분의 이 DDR4 중심의 제품들이 역사적 적점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뭐 경기 둔화, 수요 위축 이슈가 나오면서 D램 가격이 좀 더 꺾일 수 있다. 한 10% 더 빠질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휘청거리는 것인데, 이 D램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이미 많이 빠졌고 많이 저점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저 이틀 전에, 이 촬영 일로부터 이틀 전이죠. 3일 전이겠네요. 마이크론이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를 더 수월하게 상대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10년 동안 20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잠깐, 진짜? 니네 3등 기업이 우리를 이기려고 그렇게 크게 투자하겠다고? 잠깐 놀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이크론이 드디어 이번 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D램 업황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증설 계획 싹 다 줄이겠다. 이렇게 한 수 물렀습니다. 그러면 3등 기업이 한 수 무르게 되면 굳이 1등 기업과 2등 기업은 우리는 그럼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
이 공급 물량 조금씩 제어하면서 가격 방어 좀 같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디램의 가격은 점점 이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락세가 지속 조금씩 더 되더라도 이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완전한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을 형성하면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쪼록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뭐 당장 올라요. 지금부터 뭐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요. 지금 완전 바닥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저점에 많이 왔다라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지금도 많이 빠져봤지만 10%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과연 10%씩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점이 왔다. 앞으로 해서 여기서도 10%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 맞습니다. 주가도 10%, 디램 가격도 10%면은 사실 많이 빠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10% 지금까지 빠진 이 퍼센티지가 이미 35%, 40%인데 지금 또 10%가 빠진다고? 좀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약간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램의 가격도 역사적으로 절대로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가 분들, 심지어 이 디램을 사고 파는 수많은 트레이더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예측 빗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램 가격이 언제부터 반등해? 나는 그럼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식 살래. 이런 접근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점점 빠질 여지가 적어진다면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적립식으로 사나가야 되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싸긴 싼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싸다 그래서 내일 당장 몰빵해서 사시고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 더 빠질 수도 감안하고 분할 매수 가야 된다. 아니 호돌이님 그러면 더 빠질 수 있으면 그때 더 빠지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된다고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이 정말 운이 좋고 정말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오늘 디램 가격이 가장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나는 근데 지금 분할 매수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디램 가격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그때 좀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사셔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아니 어떻게 하면 저점부터 저렇게 매집 들어가서 극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 오늘 드린 말씀 이 내용에 있다. 그걸 좀 미리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2019년에도 지금 이 디램 가격 저점을 계속 기어다닐 때 지금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전 샀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 제가 원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절대 안 사거든요. 전 중국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이 나중에 좀 다시 레퍼런스로 이 글을 인용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또 욕을 많이 먹어요. 보통은 아니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해서 샀더니 지금 3달 더 떨어지잖아요. 막 3달 지금 막 욕하시는데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초에 그 애플 주식 좀 떨어졌을 때 워런 버핏도 샀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밑으로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이제 끝났다. 근데 워런 버핏도 봤을 때 그 싸다고 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마이클 버린가요? 그 서브프라임 때 보니까 그것도 빅쇼트 쇼트에다 걸었는데 그게 건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한 1, 2년인가? 이렇게 지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빅쇼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빅쇼트 보면 주인공들 막 표정 막 피곤해서 계속 막 드럼 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사실 그 영화 투자에 사실 뭐 좀 극단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이 모아가는 전략이 좀 익숙해지시면 지금 나는 어차피 모아서 살 거니까 한번 사기 시작하고 또 사고 또 사가는 과정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기분이 막 좋고 희열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훨씬 많이 모았으니까. 맞습니다. 더 싸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단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단타를 지향하셔도 일단 관점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시기를 못하는 거는 바로 샀을 때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단기 투자자라는 거잖아요. 단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반등이 나와도 못 샀어요. 반등이 나와도 못 샀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투자 카페에 보시면은 아니 이런 하락장 대비해서 진작 현금 가지고 계셨어야죠.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담합니다. 하락장 때 현금이 많으셨던 분들은 상승장 때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물론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투자 잘하셔서 현금을 이제는 지금 현금화해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그냥 그렇게 글을 막 이렇게 싸집게 쓰실 정도면 어차피 그때 가서도 못 사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계속 사 모아간다. 빅쇼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분할 매수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분할 매수가 당연한 건데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사실 힘들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계속 더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삼성전자 컨텐츠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4만 전자, 3만 전자 될 건데 삼성전자니까 3만 전자가 적당하다고?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댓글 보면 진짜 이분이 삼성전자 그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과연 하는 분일까라는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예. 3만 전자 오면 시작하실 분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엄청난 큰 위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인 즉 가전제품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 노트북 컴퓨터 사업이요. 이익이 이제 또 계속 캐시가 받쳐주는 사업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막 10분의 1 토막 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이 막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많긴 했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이야 어느 정도 이익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3만 원씩 빠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금융위기급 하나 크게 터지면은 그때 가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공매도나 풋옵션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고 본다면 이 이익의 체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체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 사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만 전자인데 이게 진짜 뭐 전 고점인 9만 전자 되고 10만 전자 되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추후에 올라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디램의 가격이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역시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이제는 메모리가 안 좋아. 지금은 디램 가격 계속 떨어지는 시즌이야. 이런 예측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에 동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가 되면서 공급을 대폭 축소하게 되고 수요처들도 어차피 우리 천천히 사도 되니까 수요를 축소하게 되고 그러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호전되거나 아니면 누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좀 투자 좀 하겠다 서버 기업들이 갑자기 시장을 막 개척하기 시작하거나 하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고 안 좋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삼성전자 주가 한 2배씩 못 올라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디램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초반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 삼성전자 아무리 많이 벌어도 30조 원 초반대가 한계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 해에 삼성전자 이익 55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DDR5라는 기술적 변화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도 있고 또 기업들이 공급을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이 생각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는 과정에서 디램의 가격이 조금만 오르기 시작해도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는데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고 디램의 가격이 조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은 팍 튀는 게 이 디램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이익이 2배씩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주가가 갑자기 또 2배씩 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미 2017년대 사례가 한 번 있었고 2020년대에도 마치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사실인 마냥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에도 이미 2배 올랐고 2012년에도 2배 올랐었고 항상 모두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반도체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내가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오를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꾸 안 좋아. 그러니까 사면 안 돼. 나중에 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의 귀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내가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걸 좀 전략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이 그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싼 건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사 모아가는 관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언더슈팅까지 감안하면 한 15% 더 빠져도 나는 계속 사 모을 거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갑자기 2배 뛰는 게 삼성전자 같아요. 그 강방청 회장님도 네.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안 사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또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네. 다 카카오 위주로 네. 사라고 테슬라나. 그러시구나. 네. 그 한 가지 좀 이 가격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지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저점이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 더 빠질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이익 변동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른 사업부 이익도 같이 있고 또 자본 누적 속도도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갖고만 예측은 안 돼요. 근데 아무쪼록 어쨌든 15% 하더라도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면 네. 거의 그 저점과 고점만 비교해 보면 지금 수익률 2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거니까 그 2배가 언제냐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싸다라는 그 이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조금 네. 좀 기술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내년에 네. 특별 배당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주가가 네. 그 코로나 이후 때도 특별 배당 때문에 확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네. 지금 사 모아가면 네. 최소한 그때는 또 많이 네.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물론 배당이나 뭐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긴 한데 사실 배당도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배당을 지금부터 매 반기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하루 이틀 단기적인 이슈 그것보다는 좀 계속 모아가는 요게 더 중요하다. 좀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저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글로벌적으로 봐도요. 네. 그 필라델피아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엄청 빠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네. 일단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꿀이다. 너무 안 좋다. 왜? 우리나라 주식 이만큼 오를 때 미국 주식 이만큼 오르니까. 실제로 검증해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요.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다우존스는 요만큼 오르고 그다음 코스닥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그다음에 나스닥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10년 동안 필라델피아 지수는 무려 이만큼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한 50%인가 60, 70%인가 오를 때 필라델피아 지수가 10배 이상 올라서 100이 1600 한번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오버슈팅도 많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성장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올라야 돼 이런 논리 플러스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밸류도 높아야 돼.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줬던 건데 지금 이익이 살짝 둔화될 거야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이 쫙쫙 꺾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폭은 훨씬 더 클 수밖에. 특히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밸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되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밸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좀 정상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소 비싼 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걔네는 원래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여지는 누가 봐도 이건 비싸니까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나 이익이 꺾여서가 아닙니다.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하실 때 자꾸 실적만 보시는데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어정쩡한 분석을 하실 때가 보통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기업의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 이익이 증가 속도가 빠를 때는 높은 밸류를 주지만 얘가 둔화될 때는 굉장히 낮은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밸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게 일반적이다. 이게 바로 고성장주의 위험성입니다. 이걸 좀 같이 염두에 두신다면 근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이 엔비디아 많이 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50%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하고 뭐 필라델피아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뭐 지수를 해두고 그런 것도 좀 사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주식들도 미국 주식이야말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보다도 더욱더 어디까지 튀오를 수 있어 언제까지 떨어질 거 더 예측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란 것이 특성상 이 디램의 가격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이란 게 이 제품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얘가 무한정 빠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이크요. 이 시세가 안 좋다고 중고나라에서 막 1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몇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많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이용하시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이 저항이나 방어에 대한 이 기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보니까 이 적정 가치가 얼마 이건 다 주관이잖아요. 스타벅스 한 컵이 왜 4,000원일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주관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4,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싸다고 생각하시고 적정가라고 생각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밸류 관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미국 주식은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더욱더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이 더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들의 이익이 들썩들썩 거릴 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안정성은 왜 좋은가? 왜 투자할 때 좋은가? 자,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가가 빠질 때 결국에 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익이 어차피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니까. 10년, 20년 내내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이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어차피 또 3호가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지금부터 3호가 갖기 당연히 좋은 구간이겠죠. 뭐 좋다고까지 표현드리는 게 좀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3억의 부족함은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향후 증가할 거라는 거는 이제 뭐 기대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대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도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맞습니다. 4차 전방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마이크론의 이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금 앞으로 한 내년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떨어질 것 같고 우리 실적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날 거 실적까지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붙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이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다시 이익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익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그냥 마이크론이 우리 주식 약팔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 구조적인 특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철강이나 화학 산업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은 전방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만큼은 필라델피아 지수에 속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만큼은 이익이 계속 장기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고 그 와중에 증가는 속도가 잠깐 달라질 뿐이지 계속 우상향은 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한 전략이 된다. 다만 언제 내가 몰빵해서 사는 게 좋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왜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또 전문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 관점은 당연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그 뭔가 가격으로 이렇게 주가를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는 좀 싼 국면은 들어선 거는 맞다고 하셨는데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싼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거보단 삼성전자의 경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건가요?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게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체력들이 높아지고 이 기업들의 자본 수익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점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 커피값이 4,000원 됐다가 6,000원 됐다가 다시 4,000원 돌아오면 싸네. 하지만 걔네는 커피값이 계속 4,000원, 4,500원, 5,500원 이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충분히 내려와서 싼 건가 다시 예전 가격 돌아갈 수도 있는 건가 판단이 안 되는 경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원래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좀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도 제가 지금 이 미국 주식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제 근래 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 이 밸류 지표들 쫙 가지고 끌어와서 이 밸류를 분석하는 작업을 아직 다 끝마치지 못했거든요. 요거는 한번 제 블로그로 나중에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래도 이제 반토막 나고 정말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지수는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사모아가는 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삼성을 내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산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은 두 달에 한 번씩 사시다가 이제 진짜 점점 지수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그때부터
있어서 매달 사시는 것도 괜찮고 결국 분산 투자는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렇게 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좀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이제 기분도 좋지 못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고 주가 차트 보기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자꾸 내 일상까지도 막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주식시장은 회복된다. 그리고 내 주식 계좌도 회복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주신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거나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독서실에 갇혀서 공부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지금 그때처럼 갇혀갖고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좀 그나마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공부도 생각보다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풍력 중에서 누가 좋아, 태양광 중에서 누가 좋아 계속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재미있는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또 자꾸 이 주식 계좌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일상에도 내가 더 활기가 돌고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지게 되니까 꼭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곤조곤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자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물론 다른 저자분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항상 뭔가 한 커플 더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딥하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너무 있으신 것 같아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그 블로그 또 한번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공부의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링크도 남길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사합니다. 수강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자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우황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